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제 인생에서 있었던 가장 큰 배신과 뒤이어 찾아온 복수를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 60을 훌쩍 넘겼습니다. 긴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만 가장 아팠던 기억은 바로 몇 년 전 제가 믿고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일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던 하루였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아침밥을 차려놓으며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뭔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상의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어머님께서 좀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며느리의 설명과 아들의 굳은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지요. 결국 그날 저는 제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날 이후 저는 수없이 많은 밤을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세상을 살아오며 배운 한 가지 교훈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젊은 시절, 저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혼자 남겨진 현실은 막막했지만 한참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겠다는 결심 하나로 악착같이 일하며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손님들이 제 가게를 찾아주기 시작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때의 고생은 지금 생각해도 참 눈물겹지만 아들이 웃으며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는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결국 큰 사업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지요. 제게 사업 성공의 기쁨은 컸지만 가장 큰 보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불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야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저의 모든 것이었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지요. 아들은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그가 꿈꾸던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했지요. 직장에서의 성과도 빛났고 주변에서 모두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와 결혼을 발표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아들의 삶 속에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정말 밝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지요. 아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자연히 며느리를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행동에는 조금씩 석연치 않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아들이 없는 자리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다거나 집안 살림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하려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재산 이야기가 오갈 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한 번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지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우리도 앞으로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당시에는 그저 며느리가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시작이었더군요. 그 뒤로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기에 저는 재산 이야기가 더는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저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미래를 계획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니 재산에 대해 정리를 조금 해두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평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 없던 아들이었거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내가 몸도 멀쩡한데 무슨 재산 정리를 벌써 하니? 걱정 마라. 하지만 아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미리 준비해두면 다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진심인 듯 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틈만 나면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고 있는 듯 했지요. 저는 속으로 여러 번 고민하며 어째서 이런 말을 반복하는지 이유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까지 그 이야기에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한자리에 앉아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어머님, 가족끼리는 믿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머님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시잖아요. 며느리는 아들을 다독이며 마치 제가 오해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알아서 잘 챙기겠다는 의미예요. 어머님도 이제는 좀 편히 쉬셔야죠. 아들도 며느리의 말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아이를 계획하고 있어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믿고 맡겨주시면 더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사람의 말은 처음에는 설득력 있어 보였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미묘한 강요와 재촉이 느껴졌습니다. 가족끼리의 믿음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그들만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그들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대로는 안 되는 걸까? 제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아들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국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재산의 일부는 따로 남겨두고 나머지 대부분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넘겨주기로요. 그래도 가족인데 제가 너무 의심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믿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 어머니도 이제 좀 내려놓아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밝은 미소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게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가족을 위해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듯도 했지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제게 안부를 묻고 며느리는 가끔 살갑게 다가오며 저를 돕는 척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하는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둘이 속닥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점차 대화의 중심에서 제가 배제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지요. 아들은 예전처럼 제 의견을 묻지 않았고 며느리는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더는 착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며느리가 말했지요. 어머님, 이제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님은 좀 쉬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예의가 있었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저를 집안에서 점점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에서 점점 소외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자주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저를 배려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상 집안의 일들에서 저를 제외시키는 듯 보였지요. 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마저 멀어져 가는 걸 느끼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집안일을 두고 며느리와 말다툼이 시작된 것이지요. 평소엔 참고 넘어갔을 법한 일이었지만 그날은 묘하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구나.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던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꾸했지요. 어머님도 이제 저희한테 좀 맡기시고 편히 지내세요. 왜 자꾸 신경을 쓰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제 속이 뒤집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집주인이야. 이 집을 어떻게 꾸려왔는데 내가 그딴 말을 해? 저는 며느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요? 지금은 이 집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모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방에서 나와 우리 둘의 말다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고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내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아들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면 저희가 어떻게 편하게 살겠어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믿었던 아들은,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은 며느리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저는 그 길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족인데,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인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려는데 잠시 후 아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 섞인 낯선 차가움이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 이제는 무슨 말이라도 저를 위로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지요. 하지만 아들의 첫마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전세나 월세 좋은 데를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조금 더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곳으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이사를 가야 하니? 여기가 내 집인데 라며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히 말했지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요즘 저희도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집이 좀 좁다고 느껴져요. 어머니께서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심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모습에 제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집 밖으로 내몰고 있었지요. 제가 힘들게 일궈낸 이 집에서 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제가 살 집을 이미 구해두었다며 한번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난 여기가 내 집이야. 왜 내가 가야 하니? 그렇게 몇 번이나 소리치며 거부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제가 거절할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더욱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도 제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고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지요. 둘만의 대화를 나누며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해 그들이 정한 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가보기만 하자는 그들의 설득에 못 이겨 따라 나섰지요. 하지만 제가 도착한 곳은 너무도 초라한 모습의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벽지도 낡고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월세로 마련된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뭐니? 이게 어떻게 내가 살 곳이 될 수 있어? 저는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뻔뻔하게 대답했지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신데 큰 집에 사는 건 무리잖아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짐은 앞으로 조금씩 가져다 드릴 테니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라는 그들의 말은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안 간다고 버텨도 그들은 제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마치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 며느리와 함께 문을 나서며 말했지요. 어머니, 저희가 바쁘니까 짐은 차근차근 옮겨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편히 쉬세요. 그러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저는 낯선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차가운 공기,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이 그 방을 채우고 있었지요. 방 한가운데 앉아 저는 그동안의 일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현실이 제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이었습니다. 내가 겪은 이 고통을, 이 배신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낯선 방 안에서 저는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똑같이 돌려줄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앉아 제가 남겨둔 재산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걸 넘겨주지 않고 일부를 몰래 남겨두었기에 그나마 마음이 놓였지요. 이것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랍에서 숨겨둔 서류를 꺼내 확인하며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재산을 몰래 남겨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만약 모든 걸 넘겨주었다면 지금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내던져졌을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대하는 상황에서 이 재산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는 동안에도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받은 상처와 정신적인 고통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을 떨쳐내기 위해 저는 혼자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제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망가진 정신을 조금씩 추스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좁은 단칸방의 작은 주방에서 과거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반찬들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소박했지만 다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다 잡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며 재료를 사고 작은 냄비 하나로 첫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많은 손님들에게 사랑받았던 메뉴였습니다. 손맛에는 자신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나눠주며 반응을 살폈지요. 감사 인사를 받으니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이 좋은 자리에 작은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가 저렴한 곳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녔고 결국 시장 한편에 작고 소박한 반찬 가게를 열게 되었지요. 처음엔 하루 매출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점차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제 반찬을 먹고 웃으며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가게가 제게는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었고 저는 그것을 통해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시장 사람들과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가게 주인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지요. 그런 따뜻한 관계 속에서 저는 시장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정보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상인들에게 배달 서비스와 인터넷 주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배달받아요. 어머님도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말에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 상인들이 직접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배달 어플에 제 가게를 등록하는 방법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반복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고 인터넷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고 배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지요. 어머님 반찬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도 또 주문할게요. 라는 배달 고객들의 리뷰를 볼 때마다 저는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가게는 점점 바빠졌고 배달 주문은 물론 시장을 찾는 손님들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일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뱉은 말은 참으로 황당했지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편하게 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돈도 안 되는 반찬 가게를 하세요?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기가 찬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역시 거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사업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성공해서 방 2칸짜리 집으로 옮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속에 쌓였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내가 여기서 힘들게 일하든 말든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당장 가라. 나 바쁘다.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한 뒤 다시 손님들의 반찬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새벽에 잠들면서도 악착같이 가게 일을 이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주물량도 점점 많아졌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첫 직원들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일하며 가게의 틀을 조금씩 키워나갔지요. 그 후 더 많은 반찬을 만들기 위해 작은 상가 건물을 빌려 공장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가게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기보다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가게 역시 점점 더 성장해 갔습니다. 손님들은 멀리서도 찾아오며 배달 주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 반찬 가게는 이제 단순한 시장 가게가 아니라 소문난 맛집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요.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웃음과 칭찬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집에 남겨둔 물건이 떠올라 그것을 찾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예전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문 너머에서 들리는 큰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크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그들의 싸움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요. 사업이 이렇게 적자가 날 줄 내가 알았겠어. 너도 처음엔 좋다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는 그 말에 냉소를 띤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시작했으니까 그렇지. 지금 빚만 얼마나 늘어난 줄 알아? 듣고 보니 아들이 시작했던 사업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했던 다른 사업들 역시 모두 실패로 끝났고 남은 것은 점점 늘어가는 빚과 과소비로 허덕이는 상황뿐이었지요.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젠 못 참겠어. 당신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끝장이야. 이혼해줘. 나는 더는 못 살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당황하며 소리를 높였지만 며느리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본 저는 복잡한 마음에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느꼈던 배신감이 이제 그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나 저는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었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간섭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제게는 이제 제가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삶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새벽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누군가가 자고 있더군요. 가까이 가보니 술에 잔뜩 취한 채 깊이 잠들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나를 찾아올 면목이 있다고 여기까지 왔을까?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며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제게 웃음을 안겨주던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걷던 그날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 자랑스럽게 내게 보여주던 모습들까지. 그때의 기억이 저를 붙잡았지요. 한참을 바라보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꺼내와 아들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는 생각이 가슴 한편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일어나면서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아들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물었지요. 무슨 일이니? 왜 여기에 온 거야?
아들은 잠시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정말 힘들어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사업도 계속 안 되고, 빚은 더 늘어나고, 이제는 갈 곳도 없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한때 제 모든 것이었던 아이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가게와 공장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분주히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아들이 또다시 집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일을 돕겠다며 앞치마를 두르고 있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를 돕고 싶어요. 그 모습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분노가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러는 거니?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내는 떠났고 저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만큼은 저를 받아주실까 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받은 상처와 배신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정으로 변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또 한 번의 후회 없는 기회를 줄 때일까? 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아들의 재정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빚만 남았어요, 어머니. 집도 다 넘어갔고요. 제가 정말 한심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으면 이렇게 됐겠니?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아들의 등을 몇 대 세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때리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은 차가운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떠난 아내는 잊고 내 앞날부터 다시 생각해. 아들은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지금 당장 내 공장으로 가서 일부터 배워. 이대로 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들은 여전히 울먹이며 저를 바라보았지만 이번에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건 결국 나의 몫이라는 것을요. 그 뒤로 아들은 공장 청소부터 시작해 밑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며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도왔지요. 아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공장의 일에 익숙해지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온라인 주문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었고 아들의 손에서 반찬 주문량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했던 디지털 업무를 아들이 능숙하게 처리하면서 가게와 공장은 점점 더 체계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어느새 아들은 저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자신의 몫을 다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성실한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의 변화가 진심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들은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을 했고 예쁜 손주까지 낳아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곁에서 여전히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 손을 돕고 있지요. 아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허황된 꿈을 좇지 않고 한 걸음씩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가끔 가게에 와서 뛰어놀며 저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그동안 겪은 모든 고난이 이제는 보람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는 제 삶의 가장 큰 위안이 되었고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제가 했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스스로를 다시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심은 결국 돌아옵니다. 비록 늦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저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한 발씩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의 삶에 깊은 울림으로 남을 테니까요.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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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